여러분, 혹시 늦은 나이에도 사랑이 올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인생 후반기에 웬 사랑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나이를 가리지 않죠.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운명이 찾아왔거든요. 며칠 전 손녀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진짜 사랑은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잘생겨서 돈 많아서 자상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생기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있는 건지 말이에요. 저는 아주 평범한 집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오빠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었죠. 아버지는 작은 시골 역장이셨고, 어머니는 그냥 살림만 하셨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남녀 차별 없이 키워주셔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답니다. 졸업 후엔 친척이 하는 운수회사에서 잠깐 사무일을 봤어요. 그러다가 23세 중매로 결혼을 했죠. 남편은 저보다 8살이나 많았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장 노릇을 했대요. 어린 나이에 원양어선을 탔다고 하더라고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항해사까지 되었다면서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녔다고 자랑하더군요. 햇볕에 까무잡잡한 얼굴에 큰 체격. 무뚝뚝하고 거칠어서 첫인상이 좀 무서웠어요. 정혜 씨, 첫 느낌 어떠세요? 아니, 난 정혜 씨가 마음에 드는데 어차피 결혼할 거 끌지 말고 빨리 해치웁시다. 하지만 오늘 처음 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빨리 합시다. 제가 3개월 후면 다시 배 타고 나가야 해요. 첫 만남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그 사람. 좋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배를 타야 해서 해치우자는 말에 상처받았어요.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6개월 이상 바다에서 생활한다고 하더군요. 1년의 거의 절반은 바다나 외국에서 지낸다면서 그동안 다녀온 외국 자랑을 어찌나 하는지 맞선을 보러 온 건지 자기 자랑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정혜 씨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집도 장만했고 돈도 좀 벌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아직 생각할 시간도 필요한데 혼자 김치국부터 마시는 남자. 돈 좀 번다고 자랑하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 많았다고 한술 더 뜨고 속으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답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만한 신랑감이 없다. 홀시어머니 모시는 건 좀 걱정되지만 그 정도는 문제 없다고. 제 생각보다는 부모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됐어요. 이미 남자는 친정에 와서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 계획도 자랑하면서 술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밤새 술을 마셨거든요. 다음 날 아버지는 벌써 그 남자를 김서방이라고 부르시면서 당장이라도 결혼 날짜를 잡을 기세였어요. 엄마, 나 그 사람 별로예요. 왜? 아버지는 좋아하시는데 내가 결혼하지 아버지가 결혼해요? 아무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싫은 건 아니지만 그게 그거죠. 정희야, 남자 다 거기서 거기야. 내가 볼 때 돈 잘 벌고 처자 고생 안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김서방은 집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시어머니는 내가 하기 나름이고. 그냥 김서방이랑 결혼해. 아, 엄마. 아, 무슨 김서방이야. 웬만하면 부모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했고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옛말에도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먹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과의 결혼이 내키지 않았어요.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제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중매 결혼이니까 설레거나 운명 같은 사랑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디 한 구석은 좋아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부모님 성화에 떠밀려서 그 사람과 2번 데이트를 하고 더 알아볼 기회도 없이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남편은 원양어선을 타고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깔끔하고 까탈스러우셨어요. 아침마다 이불 자리를 털고 주무신 자리를 깨끗하게 쓸어야 했죠. 머리카락 한 올도 없게 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불도 보름에 한 번씩은 호청을 다 뜯어서 빨아야 했고, 소매 풀을 빳빳하게 먹이고 박음질해서 이불장에 넣어둬야 만족하셨죠. 매 끼니마다 새로 밥을 하지 않으면 입에 대지도 않으셨고, 한 번 밥상에 올라온 반찬은 2번 다시는 드시지 않았어요. 비위가 약해서 생선 냄새는 질색을 하셨는데, 생선은 아예 밥상에 올리지도 못하게 했지만, 고기는 워낙 좋아하셔서 매번 제육볶음이나 소불고기 같은 반찬을 해야 그나마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셨어요. 그러고도 꼭 마지막엔 누룽지물을 먹어야 식사를 마치셨죠. 여전히 쪽집 머리를 고수하고 계셨는데 3, 4일에 한 번은 머리를 감고 동백 기름을 바르셨고 한 달에 한 번은 염색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시어머니 염색을 해드려야 했는데 지금처럼 좋은 염색약이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 염색약이 손에 닿으면 며칠 따갑고 붉게 부어올라서 고생했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면서 살다 보니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고 동생들도 그리워할 때마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친정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시어머니도 잘해주시고 잘 산다면서 포장해서 보냈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혼자 달래면서 일기를 쓰는 게 유일하게 달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2달 뒤 태기가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시어머니는 이불 호청을 빨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은 되도록 못하게 하시더군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자 매끼 식사를 챙기는 것도 하지 말라고 배려해 주셔서 그나마 살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는 임신 소식을 알릴 수 없었어요. 어디에 머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편지를 보낸다고 한들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막연해서 그냥 귀국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8달 남편은 귀국하자마자 처자들을 안았어요. 정말 감경무량해 하더군요. 어머니, 이 녀석이 꼭 날 빼었죠? 이 이목구비가 딱 내 닮았어요. 아유 그래. 내 시절 딱 그대로다. 어쩜 시도금 못한다더니. 자, 보자 보자. 우리 장남 이름은 뭘로 할까? 영주 어때요? 영주. 용감하고 세상의 주인처럼 자라라고. 괜찮죠? 영주. 아이고 좋구나. 김영주. 남편은 아들을 목욕시키고 안고 잠을 재우고 기저귀를 갈면서 참 좋아했어요. 남편에게 저렇게 자상한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자식이 생기니까 남편의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보, 우리 영주도 생겼고 이제 나도 바다 생활 접고 정착할까 싶은데. 갑자기요? 무슨 계획은 있어요? 돈 좀 모아둔 거 가지고 사업이라도 해봐야지. 남편은 말이 나오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과 땅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원양어선에서 잡아올린 생선들을 납품받아서 가공하여 파는 수산 가공업체를 운영했어요. 생선들이 상하지 않게 냉동 창고도 있어야 했고 가공 작업을 할 공장 시설도 지었어요. 처음에는 꽤 사업이 잘 됐어요.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공장을 더 확장해서 짓더니 냉동 창고도 여러 개 더 확보하면서 수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만 해도 사업이라는 것은
늘 변수가 따르기 마련인데 남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고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요. 저는 바깥일에 대해서 참견할 수 없었어요. 잘 모르기도 했지만 여자가 괜히 남자 일에 토를 단다고 시어머니께서 역정을 내셨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살았어요. 그 사이 저는 딸 둘을 더 출산했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안 그래도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남편은 날이면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고 아예 외박하는 날도 잦았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술을 날마다 그렇게 먹어요? 이러다가 속 버리고 병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걱정 마. 나 김동우는 깨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잠은 집에 와서 주무세요. 왜? 내가 외박하고 다니면서 딴짓이라도 할까봐 그래?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이 안 들어오면 어머니도 걱정하시니까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매박하는 거야 당연하지. 자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살림이나 잘해.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우리 어머니 잘 모시고 그럼 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돈 벌려고 이 고생인데. 어휴. 하지만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오거나 외박하는 날이 잦아질수록 뭔가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바다만 누비고 다니던 남편은 육지에서의 사회생활에는 익숙치 않아 보였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대충 넘어가거나 사내들끼리 뭘 따지냐며 술 한 잔 먹고 무마하려는 남편의 습관은 사업을 할 때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처음엔 서로 의기투합했던 사람들과도 다툼이 잦았고 결정적으로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잘 따져보지 않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는 남편의 잘못된 신념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한순간 집도 땅도 모두 넘어가고 말았죠. 갑자기 길바닥으로 나게 되자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마저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불행은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사람 혼을 쏙 빼놓더군요. 저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사이 빚쟁이들은 집안에 들이닥쳐서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챙겨갔고 급기야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쳤어요. 아이 셋을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정말 막막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겨우 단칸방을 얻어주셨는데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당시 친정 오빠에게 사업 자금을 대준 게 잘 안 풀려서 형편이 어렵던 때였어요. 제 소식을 들은 친정 어머니가 며칠 밤 울고시니까 친정 아버지가 아는 분에게 돈을 융통해서 단칸방을 알아보신 듯 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면목이 없었지만 일단 아이들과 살아야 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하고 친척이 하는 가게도 봐주면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했어요. 남편은 소식이 없고 애들은 배가 고파서 울기만 하고 어둡고 좁은 단칸방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굴 속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쌀을 사고 콩나물과 두부를 사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때까지 배가 고파도 참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애들에게 서둘러 밥을 해서 먹이고 나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그냥 잠이 들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이면 천근만근이 된 몸을 겨우 끌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갔어요. 오직 애들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3개월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이 어느 식당에서 술을 먹고 돈도 안 내고 행패를 부리다 잡혀온 모양이었어요. 당장 식당 주인과 합의를 안 하면 구속된다는데 그럴 돈이 없었어요. 식당 주인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당분간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대신하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혼자 도망쳤다가 집에 오게 된 남편은 단칸방에서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잠만 잤어요. 깨어나면 술을 달라고 소리를 치고
술을 안 주면 동네 가게에서 외상을 먹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잠들기 일쑤였어요. 애들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올 때까지 동네를 뱅뱅 돌다가 지쳐서 대문가에 쭈그리고 앉아 졸기도 했어요. 남편은 점점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급기야 저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건 참을 수 있었지만 애들까지 손을 대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더군요.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친정 아버지께 빌고 각서까지 썼어요. 장인어른,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한 번만 용서해 줘. 남편이 손이 발이 되게 빌어서 친정 아버지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김서방, 자네 또 한 번만 이런 일을 벌이면 내 다시는 안 참을 거네. 명심하게. 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서 알아듣게 주의를 주고 각서까지 썼으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하고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일주일이 채가지도 않아 어겼고 남편은 다시 술을 먹고 온갖 행패를 다 부렸어요. 저를 때리지 못하니까 거울을 깨트리고 방문을 부수고 칼을 들고 위협까지 했어요. 애들이 무서워서 경기를 하자 저는 다시 애들을 데리고 일하고 있던 식당으로 도망갔어요. 차마 친정으로 갈 수 없어서 그랬는데 다행히 식당 사장님이 주방에 딸려있던 쪽방을 내어주셔서 거기에 임시로 머물렀어요. 언제라도 남편이 식당으로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조마조마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조용히 집에 가봤더니 남편이 없었어요. 집주인이 문소리를 듣고 내다보더군요. 아니, 애엄마 아니야? 도대체 어딜 갔었어? 죄송해요. 우리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안 그래도 그쪽 남편이요. 아래층 술집 마담하고 정분 났다는 소문이 돌던데. 아이야, 거기 가봐. 다른 여자와 정분이 났다는데.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이 마음이 뭔지. 참 복잡했어요. 남편은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애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능한 아래층 술집 쪽으로는 다니지 않았어요. 혹여 남편 눈에 띄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몰라서 애들한테도 단속을 했죠. 술집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면 쌍심을 켜고 찾아가서 당장 둘의 머리채를 잡아야 하는데 저는 남편이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보다 정분 나서 안 들어오는 게 낫다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문인즉 남편이 복권 1등에 당첨되어 그 길로 술집 여자와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날마다 술을 마시는 것 외에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복권을 사는 버릇이 있었어요. 항상 인생 한 방을 외치더니 정말 소문이 사실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진짜 1등에 당첨됐는데 단칸방에서 고생하는 자식들 팽개치고 여자랑 도망갔다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원래 부부 애정이 깊지도 않았고 애틋한 구석도 없었지만 그래도 애 셋 낳고 산 세월이 있고 미운 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진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남편을 안 보고 사니까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 셋을 혼자 키우다 보니 이래저래 속도 상하고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남편을 원망했고 미워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애들이 안쓰러워서 최선을 다해 키우려고 노력했고요. 다행히 애들은 착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저는 애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 외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허리가 휘고 팔다리가 성할 날 없이 일을 했어요. 그 덕에 5년 뒤에는 작은 식당도 차리게 되었어요. 사실 애들 배를 굶기지 않으려고 시작한 식당이었지만 택시 기사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맛있고 가성비 좋은 기사 식당으로 알려지면서 장사가 꽤 잘 됐어요. 우리 식당은 제육볶음으로 유명했는데 일부러 손님을 태우고 멀리 오는 택시 기사들도 있었고 손님들도 먼 곳에서 제육볶음을 먹으러 오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억척을 떨면서 돈을 모았고 단칸방 신세도 면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우리 장남은 듬직해서 늘 학교 다니면서도 엄마 고생한다고 밤에 마감하러 와서 같이 마무리를 해주고 식당 문도 닫아주곤 했어요. 큰딸은 휴일이면 식당 청소도 하고 재료 손질도 도와주고 막내딸은 틈틈이 카운터도 보고 계산도 척척 알아서 맞춰주면서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구나 싶었어요. 하루하루 그저 큰일 없이 무사히 보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나날이었어요. 가끔 소문으로 남편 얘기를 들을 때도 있었어요. 우연히 식당 소문을 듣고 왔던 남편의 지인은 저도 소문만 들었는데요. 어디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남편과 같이 원양어선을 탔던 옛 동료가 지금은 택시를 운전한다고 하면서 우리 식당에 왔다가 은근슬쩍 떠도는 소문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누가 봤다는데 노숙자로 지낸다고 하더래요. 길에서 보고 이름을 불렀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데 아휴야 행색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심지어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을 비워버린 탓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전 담담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남보다 더 못한 사이였으니 남편에 대한 뜬 소문들이 그저 남 얘기처럼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문득 친정 여동생이 식당에 왔다가 묻더군요. 근데 언니 이러다가 형부가 늙고 병들어서 찾아오면 어쩔 거야? 받아줄 거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제 와서 찾아오겠니? 자식도 팽개치고 간 사람이. 그건 모르지. 젊었을 때는 조강지쳐 버리고 다른 여자 끼고 살다가 늙고 병 들고 갈 데가 없으면 조강지쳐 찾아오는 게 그런 남자들 속성이잖아. 아휴.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다.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봐. 만약 형부가 찾아와도 절대 받아주지 마. 절대. 알았지? 여동생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정말 늙고 병들어서 찾아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어디선가 잘 살기를 바란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잘못되기를 바란 적도 없었기에 남편이 돌아온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저는 그저 열심히 장사하면서 돈 버는 것에 집중했어요. 나중에 늙어서 시골 내려가서 살려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시골의 땅도 차곡차곡 사뒀어요. 그렇게 아들과 딸 모두 대학 공부도 시키고 각자 짝을 찾아서 시집 장가도 보내면서 40년의 세월이 거짓말처럼 지나갔어요.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김동우 씨를 아십니까? 네, 김동우. 아, 애들 아빠예요. 왜 그러시죠? 여기 경찰서인데 남편분께서 지금 많이 위독하십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너무 생소해서 잠시 당황했어요. 위독하다는 말이 뭔지 경찰이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역 근처 낡은 쪽방이었어요. 남편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노숙자 쉼터에서 나온 사람 말로는 병이 깊어서 사경을 헤맨 지 꽤 되었다고 했어요. 노숙자 쉼터에 데려다 놓으면 밖으로 나가서 떠돌다가 술병이 도저 입원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저렇게 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일용직 일도 했는데 그마저도 아파서 그만두고 난 뒤는 쪽방 방세도 밀려서 쫓겨날 판인데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그냥 내쫓을 수 없어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경찰은 남편의 지문을 조회해서 가족을 찾았던 것 같았어요. 아이고, 쪽방 아저씨 가족이 있었어요. 난 외톨이인가 했네. 어서 데려가요. 오늘 내일 하는데 장례라도 잘 치러줘요. 그리고 방세 밀린 것도 좀 갚아주면 좋겠어요. 저는 집주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밀린 방세를 지불하고 남편을 일단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러자 아들부터 난리가 났어요. 엄마, 저 사람 왜 데려왔어요? 죽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데려왔어요? 그래도 아버지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버지요? 처자식 버리고 간 사람이 아버지예요? 어디서 뭘 하고 살다가 이제 병 들고 죽을 때가 되니까 찾아왔대요.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어서 내보내세요. 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벌써 다 잊었어요? 무슨 정이 남았다고 집으로 데려와요?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언니 말이 맞아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요. 의식도 혼미하고 엄마가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할 판국인데. 엄마 정말 그러고 싶어요? 너희들 보고 대소변 받아내라고 안 한다. 그런 소리 하려거든 그냥 가. 저는 화가 났어요. 저꼴로 돌아온 남편에게 화가 난 건지. 그래도 아버지인데 저렇게 몰인정하게 말하는 애들에게 화가 난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이미 마음속에 남편의 자리는 없었고, 그 사람 때문에 평생 고생했던 일들로 치를 떨었던 순간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묵묵히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어요. 처음엔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고, 때론 그 인생도 참 막장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애들 아버지니까 마지막까지 인간적 도리는 다하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야 제가 편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저 세상 가서도 남편에게 당당하게 할 말도 있을 것 같았어요. 2달 뒤 남편은 저 세상으로 갔어요. 마지막 모습은 평온했어요. 자식들은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 없이 조용히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었어요. 남편은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휘젓고 다닐 때 가장 그 사람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서 죽어서라도 먼 바다로 가서 원 없이 세상 구경하기를 빌어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내고 난 뒤 이상하게 마음이 허했어요. 애한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닌데 왜 제 마음이 끝도 없이 갈라앉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사느라 온몸에 힘을 잔뜩 주던 세월들이 어느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처럼 몸은 천근만근 일어날 수 없었고 그렇게 잠이 쏟아졌어요. 밥 먹는 것도 잊고 이틀 내리 잠을 자기도 했어요. 큰딸이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깜짝 놀라서 달려오기도 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모르겠다. 이상하게 고단하네. 만사 귀찮아. 그럴 만도 하지. 엄마 평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단했는데. 그냥 쉬시는 김에 다 내려놓고 그냥 쉬세요. 식당도 그만하시고요. 이제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는데. 힘든 일 하지 마세요. 나 시골 내려가서 살까? 그러고 싶으세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내려가서 사나 지금 내려가서 사나 똑같지 싶어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뭘 하든 엄마 맘 가는 대로 하세요.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세요. 자식들은 식당도 정리하고 이제 좀 즐기면서 살라는데 즐기며 산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어느 날은 동네 근처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평생 일만 하고 자식들 키우면서 아등바등 살아온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참 제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식당하면서 친구처럼 의지하고 지낸 옆집의 사장님이 같이 문화센터나 다니자고 하는 거예요. 그 사장도 남편 일찍 죽고 평생 두 아들 키우느라 저만큼 고생한 거거든요. 우린 서로 처지가 비슷하고 나이도 같아서 친구 먹기로 하고 자매처럼 지냈어요. 자식들에게 말 못하는 얘기도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살았죠. 친구에게 억지로 끌려 문화센터에 갔어요. 딱히 듣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제일 불편한 게 컴퓨터를 다루는 것 같아서 컴퓨터 반에 등록을 했어요. 60이 넘어서 뭘 배운다는 게 나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다행히 컴퓨터 반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많아서 안심을 했어요. 무엇보다 컴퓨터 반 선생님도 우리와 비슷한 연배셨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은퇴한 후 문화센터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신다는데 첫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였어요. 다른 반은 젊은 선생님이 많았는데 오히려 연세가 있는 분이 선생님이니까 친근한 느낌도 들고 뭘 몰라서 물어봐도 편안하게 잘 가르쳐줘서 배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우린 선생님을 컴쌤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우리 나이에 컴퓨터나 핸드폰은 신통방통한 물건이지만 그만큼 알기도 어렵고 복잡해서 가까이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손녀는 할머니 핸드폰이 너무 구식이라고 좀 바꾸라고 하는데 핸드폰을 바꾸면 새로운 걸 또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컴쌤은 핸드폰 다루는 것도 참 쉽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덕분에 저는 10년 만에 새 핸드폰을 장만하기도 했답니다. 가끔 우리 반은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과 함께 밥도 먹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저는 컴쌤과 그냥 인사만 치고받는 사이였지만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었고 반 차원에서 뭘 하면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조금씩 무기력했던 마음도 나아지고 삶의 활기를 찾게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의미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면 항상 애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서 그날도 애들 좋아하는 걸 사러 장을 보러 갔어요. 집 주변 마트에서 사기도 하는데 그날은 버스를 타고 시내 중앙시장에 갔어요. 아들 녀석이 낙지볶음이 먹고 싶다고 해서 싱싱한 낙지를 사러 갔죠. 시장 한 바퀴 돌면서 이것저것 장을 다 보고 나오는데 혼자 장을 보고 있는 컴쌤을 만났어요. 어머 선생님, 장 보러 오셨어요? 정희님, 여기서 뵙네요. 혼자 장 보러 오신 거예요? 네. 가끔 혼자 와요. 컴쌤은 좀 쑥스러워했지만 저는 반가웠어요. 얼핏 옆에서 장을 보는 것을 지켜보는데 컴쌤은 물건을 사면서 적당히 깎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냥 가게 주인이 부르는 대로 다 주고 사는 게 아닙니까? 다른 가게와 비교해 보면서 좀 더 저렴한 곳에서 사야 하는데 그냥 한 번에 보고 뚝딱 사버리고 마는 거예요. 선생님, 전통시장에서는 물건값 흥정이 필수예요. 주인들도 당연히 손님들이 깎아달라고 할 줄 알고 미리 더 부르고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5,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에서부터 흥정하셔야 해요. 아이, 그런 건가요? 아까 시금치도 그래요. 시금치 파는 가게들이 저렇게 많은데 다 비교해보고 사셔야지 맨 처음 가게에 가서 그냥 사시면 어떡해요? 선생님이 완전 오늘 호구가 되셨어요. 아유, 제가 뭘 잘 몰라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더 사야 하는지 말씀하세요. 컴쌤은 겸연쩍은 듯 얼굴이 발그스레해지셨어요. 결국 제가 같이 다니면서 일일이 물건을 흥정했어요. 그런데 물건을 사고 보니까 제사상에 올리는 것들이었어요. 혹시 누구 제사인가요? 아유, 네. 먼저 간 아내 제사입니다.
어머, 그러셨군요. 그럼 여태 혼자 제사를 차리신 거예요? 네. 차려줄 자식도 없고 혼자 대충 차렸습니다. 요즘은 제사 음식도 깔끔하게 만들어 파는 것도 많은데, 남자 혼자 아내 제사상을 차린다는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괜히 또 오지랖 발동해서 마음이 쓰였어요. 장 본 것들을 들고 같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어요. 아이고, 아니, 안 이러셔도 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 어니까. 제자로서 그동안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고 하신 거 늘 감사했는데 이렇게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고기를 굽고 과일을 올리면서 저는 컴쌤의 아내는 참 복도 많구나.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 남편에게 아내로서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은 적도 없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은 저 세상에 가서도 이렇게 남편의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팔자는 다 따로 있나 싶기도 했어요. 그날 컴쌤에 대한 제 마음이 시작됐답니다. 이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이 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도 황혼의 로맨스를 꿈꾸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랍니다.